네, 안녕하세요.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집단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눠 봤죠.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은 외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집단에 대한 그 결속력이 강하면,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단합은 잘 되겠지만 외 집단에 대한 배척이라든지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또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중거 집단은 내가 소속되고를 원하는 집단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영향을 준 집단을 우리는 중거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접촉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사회 조직을 좀 들어갈 건데요. 사회 조직의 의미와 또 사회 조직을 나누게 되면 공식 조직과 그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을 나눌 수가 있는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농촌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장면이죠. 그 회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농촌 사회 사람들과 요 회사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모이는 방법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농촌 사회는 태어나 봤더니 내가 농촌에 있었고, 또 그 농촌에서 많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그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집단이겠죠. 자, 이러한 집단을 우리는 이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이해 타상보다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고 그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갖고선 모인 거죠. 뭐 장그래라든지 오차장이라든지 전부 다 회사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살기 위해서이고, 또 회사를 통해서 어떤 보람을 얻기도 하고요. 즉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 의지에 따라서 모인 결사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니스를 할 때도 보게 되면 그 가족끼리 재밌게 그냥 하는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건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반면에 테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테니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집단이 있겠죠. 테니스 협회라든지 세계 테니스 대회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떤 의지를 갖고 모인 거죠. 제가 왜 테니스의 예를 들었냐면 이것을 말한 사람이 테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에 나왔던 썸너, 테니스, 쿨리 세 명의 이론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말장난을 좀 하겠는데, 테니스라는 사람은 그 근대 사회 1800년대 후반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1900년대 1930년대까지 이제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사회가 공동체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 합리적인 사회로 이렇게 변화가는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냐면 그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단합할 목적으로 구체제, 구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 또는 보수층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유기체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고 옛날 전통사회처럼 그렇게 일체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테니스는 반대를 한 거예요. 이미 사회는 계급이 나눠졌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사회 속에서 단독자로서 좀 고립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공동체 국가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공동체로서 어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 사회 유기체에 반대하고 사회 계약론처럼 그 개개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모이는 그런 사회 결사체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원들의 결합의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본 거죠.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농촌 같은 경우 내가 태어나 봤더니 가족 같은 경우 태어나 봤더니 모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익사회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 의지를 갖고 모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심이 굉장히 강하죠. 소속감도 강할 테고요. 가족이나 친족, 또 전통적인 촌락, 농촌사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테고요. 이익사회는 의도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타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목적적이라는 얘기예요. 학교라든지 회사, 정당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나중에 이제 이익 집단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에서. 이익 집단은 이익사회에 포함이 돼요. 이익 집단은 이익사회에 포함되는데 이익사회가 이익 집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사회냐 공동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오로지 선택 의지에 따른 것이냐 본질적 의지에 따른 것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이익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같은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선택적인 의지를 갖고 모였다면 그건 모두 다 이익사회가 됩니다. 물론 이익 집단은 이익사회에 포함이 돼요. 자, 두 번째요. 자, 여기는 가족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미생 회사의 모습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집단에서 사람들은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어떻게 만날까요? 1차 집단 얼굴을 대고 바로 만나겠죠. 그쵸? 우리 이것을 대면 접촉이라고 해요. 그쵸? 반면에 요 미생 보게 되면 칸막이가 있어요. 그쵸? 이 칸막이를 넘어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때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나 일 또는 업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인간 그 자체가 만남의 목적이 아니라 일이라든지 그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이에 두고서 만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쿨리인데요. 쿨리는 이렇게 얼굴을 직접 대고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 집단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집단은 개인의 어떤 자아 형성에 2차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2차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어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것은 쿨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쿨할 수 있는 관계와 쿨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을 텐데, 쿨할 수 없는 관계가 뭐죠? 미워도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용서하고 다시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가족 같은 거겠죠. 반면에 쿨할 수 있는 관계는 아유 여기 안 맞으면 내가 그만두고 더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글로 가는 쿨할 수 있는 관계는 회사 같은 2차 집단이 되겠죠. 따라서 역시 쿨리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그 거울자라고 하는 것에서 거울자를 얘기했던 쿨리는 그 쿨할 수 있는 관계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타자들에 의해서 그 자아가 형성이 되고, 반면에 2차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 목적이나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접촉 방식과 친밀도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1차 집단은 친밀한 대면 접촉을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요. 2차 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집단이 결국은 공동사회랑 비슷하고 2차 집단이 이익사회랑 비슷하죠. 그 얘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집단은 관계 지향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고요. 자아 형성,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조직인데요. 사회 조직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은 그냥 가족들도 사회 집단이 되잖아요. 가족, 촌락. 근데 좀 더 체계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목표와 과업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체계화되었고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구성원 평가, 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공식적인 규범이 확립되고, 따라서 구성원들은 이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행동이 제한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회 조직에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수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해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조직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렇죠?
뭐 회계라든지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신소재 개발 뭐 철강 해가지고선 이제 우리 그 미생에 나왔던 팀은 영업 3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업 3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고 그 역할들이 분담이 되어 있고 잘하면은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제재를 받고 해야 할 일들이 규약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공식 조직이에요. 그런데 호소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임금을 많이 주면 생산성이 높아질까? 그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질까 봤더니 뭐 조명을 껐다 켜기도 하고 조명을 더 밝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마지막 네 번째 그 실험에서 사람들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굉장히 커다란 감정적인 어떤 일할 거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식적 정말 업무 효율성을 주는 것은 공식 조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요게 보게 되면 이제 미생에서도 그 신입사원들 간에 비공식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죠. 절대 여기서는 신입사원들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공식이 만들어지고 서로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이럼으로써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학교를 보게 되면 이제 회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직도가 있으면 그 조직 밑에 이제 동문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같은 학교 출신들 또는 같은 고향 출신의 향후에 또 같은 뭐가 있을까요? 그 취미를 공유하는 낚시회라든지 선생님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첫 총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 모임이라고 하는 첫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관심이나 취미를 가진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연 발생되어 만든 조직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학교 연극 동아리라고 원래 나왔었어요. 이제 교과서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우리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동아리가 아예 학교 내 창체 활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식 조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애매합니다. 직장 내 등산 모임 이런 것도 이제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이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공식 조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것이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정이 없고 재미가 없죠. 그 의지할 때도 없고요. 이럴 때 비공식 조직이 있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사기를 높이며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돼요. 또 공식 조직의 과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재밌게 해보자, 뭐 참고 해보자 이런 것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냐면 공식 조직과 목표가 상충되거나 뭐가 있을까요? 공식 조직의 목표는 뭐냐면 그 성과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공식 조직의 목표는 뭐냐면 편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식 조직의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또 공식 조직의 효율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공식 조직의 능률적인 과업 수행이나 조직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요. 특히 향후회라든지 같은 고향 모임이라든지 같은 동문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조직은 굉장히 통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공식 조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